궁금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는 비가 오면은 세상이 씻기잖아, 깨끗하잖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날의 그리움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씻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뭐 가지고 떠들 거냐고요? 오늘 뭐 했어? 밥은? 사랑해 와 관련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입에서 곰팡이 납니다.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는 게 부부 상호간에, 연인 상호간에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얘기로 수다를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표현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부부가 살다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소한 일상도 함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의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조금은 표현에 서툴었던 부분은 아마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좀 있어요. 이렇게 비슷한 종족의 사람들이 주변에 쓱 보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슬프거나 이렇게 아프거나 힘들었던 거는 초반에 아내한테 잘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계기로 좀 이런 것들도 표현하게 됐냐면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얘기인데 청소년 쪽에 강의를 갔다가 그때 아마 대상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었을 거예요. 쉬는 시간에 잠깐 강사 대기실 간 사이에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힘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탁에 노트북을 좀 올려놨었는데 빙빙 놀다가 노트북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쉬는 시간 끝나고 강의장에 들어갔더니 노트북이 두 동강이 나 있더라고요. 정말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는 그게 1교시가 끝났을 때 무렵이었어요. 예, 그 상태로 7교시까지 노트북을 깬 반 친구들과 재밌게 강의를 해야 돼서 마음 컨트롤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기차에서 그래도 노트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AS 맡길 동안 일도 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책도 보고 마음도 쉬면서 잘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좀 스토리에 올렸죠, 기차에서. 그랬더니 아내가 연락이 와서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렇게 회를 좀 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의 저였다면은 그런 힘든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냥 괜찮아 라고 했을 거예요. 실제로 성격 자체가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1시간 2시간 내에 빨리 그냥 이 사실을 수용하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분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지 생각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와 만나면서 내가 겪는 희노애락의 감정에 대해서도 저한테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 사소한 일이 돼버렸지만 아내는 이게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걱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C부터 Z까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알게 된 거는 꼭 정말 그게 막 아프고 힘든 일이라 궁금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부부 상호 간에 그리고 연인 간의 상호 간에 마음의 계절은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좀 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좀 더 우리가 부부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로 신뢰하는 감정, 애정하는 감정을 느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그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뭐 했어? 라고 했는데 뭐 똑같지 뭐 별일 없지 뭐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건데 똑같지 뭐 별일 없지라는 거는 당연히 뭐 똑같겠죠. 제가 아마 저번에 차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본능적으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에 격차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 흐름은. 근데 궁금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는. 오늘 하루를 뭐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점심 끼니를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언어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그 저희가 비가 오면 장대비가 쏟아지고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나가지 말아야겠다, 집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장대비가 오면 되게 기분이 좋고 얼굴이 되게 해맑아졌어요. 그리고 막 뛰쳐나가자는 거예요. 우비 입고 나가서 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진짜? 어? 진짜 나가자고 막 이랬어요. 좀 벙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어린이대 공원 살 때였는데 어린이대 공원을
이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내랑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에서 막 뛰어놀고, 잔디밭에도 막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하늘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질 때였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잔디밭에 누우면서 비 내리는 거예요. 그 사진도 있거든요. 어, 근데 그렇게 또 장대비가 오는 데서 비도 맞고 첨벙첨벙 뛰어보고 아이처럼 있는 아내의 시선에 발맞춰 가보니까 정말 저도 아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내랑 그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아내는 비가 왜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비가 오면은 세상이 씻기잖아, 깨끗하잖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코로나 초반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안 하니까 정말 세상이 깨끗해졌잖아요. 예. 근데 장대비가 오는 풍경도 보통은 사람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사람이 활동을 안 함으로써. 그래서 아내의 그 표현이 좀 중의적인 표현이었는데 어떤 표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거나 비 예보가 오거나 비 소식이 오면 제가 먼저 보고, 아내가 자고 있어도 밖에 비 온다 이렇게 깨우기도 하고, 비가 오면 나가서 산책할까 이렇게 하기도 해요. 보통 사람들은 해가 짱짱할 때 산책을 하고 싶은데 제 아내는 반대죠. 예, 저 역시도 반대였지만 아내의 언어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좀 더 아내의 감정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부분 어떤 연인이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당연히 독립체적인 인격체로서 부부로서 만나든 연인으로서 만나든 독립된 객체긴 하지만 기호가 너무 이게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그거에 내가 맞출 수 있다면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한 것들을 나누고 다시 재생해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집을 구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를 4월 4일에 했어요. 그리고 4월 4일에 처음 아내를 만나던 날이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날이라 잊어먹지도 않거든요. 사랑 이렇게 또 운이 좋게도 붙어 있어서 그때마다 저희는 그 북촌사진관에 가서 똑같은 스트라이프 그 청색 남방이랑 청바지를 입고 매년 이제 흑백 사진을 거기서 찍고 있어요. 아직도 거기서 찍었던 날이 기억나는 게, 비가 올 때여서 이제 그 아내도 기분이 좀 좋았죠. 왜냐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고 거기서 칼국수 먹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4월 4일이 되면 북촌사진관 가서 사진 찍고 칼국수 먹고 그때의 동선을 좀 따라가려 그래요. 그날의 그리움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TV 보다가 저희가 신혼여행을 푸꾸옥이랑 나트랑 갔거든요. 그래서 푸꾸옥에 나와서 불꽃놀이가 하는 장면이 있으면 아내랑 거의 동일한 언어를 내뱉어요. 와, 우리도 저기 가서 불꽃놀이 봤을 때 참 좋았었는데, 저희 가서 발 마사지 받고 그리고 거기서 또 삼겹살 먹었네요. 삼겹살에 소주. 이게 해외 가면 한식 삼겹살에 소주가 또 그렇게 맛있어요. 한식을 한국에서 그렇게 먹어놓고 해외 가서도 왜 또 한식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끓여주는 그 김치찌개, 아마 설탕을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 맛조차 심지어 맛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몇 년이 지나도 그렇게 자꾸 재생해서 아내와 상호간에 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여행을 떠나서 그 땅에 발묻혀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냥 TV를 보면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비슷한 공간이 나오고, 아니면 대화를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맞아서 같이 손붙잡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상호간에는 꼭 물리적으로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거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충분히 정서적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함께한 것들을 나누고 다시 재생해서 기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정말 기분이 좋고 서로를 애정할 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에 우리 부부간에 다른 언어로 표현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책을 통해 좀 예를 들면, 그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제가 사랑에 대한 책 중에 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 책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연애의 낭만은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금방 꺼지고, 기존에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도 새 사람으로 메꿔지고, 물론 이게 소설로 각색된 거지만 편집하면 메시지는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게 보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지만 거기서 나왔던 사례 중에 제가 글쓰기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표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남자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비행기에서 만나요. 보통 우리가 솔로일 때 그 내 옆에 어떤 이상형의 사람이 앉아주길 바라지만 그런 확률은 정말 적잖아요. 근데 소설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는 남자 주인공과 되게 이쁜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비행기에서 정말 로또보다도 희박한 확률로 이상형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둘은 사귀어요. 굉장히 제가 강하게 지금 압축을 하고 있는데, 둘이 사귀어서 2년 동안 불타는 사랑을 막 해요. 그리고 남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콩깍지에 눈에 씌일 때니까 그 여자가 말을 확실하게 끝맺음 지지 못하고 끝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카페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마시멜로를 먹는 장면을 보고 남 주인공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랑한다는 단어가 내가 이 여자를 비행기에서 정말 80만 분의 1보다 더 큰, 로또보다도 큰 확률로 이 이상형을 만나서 이 여자가 마시멜로를 먹으면 입술에 묻히고 먹는다는 걸 내가 안다는 사실이 정말 황홀한 거예요. 황홀경인 거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이 2년간의 자기의 마음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남자가 여주인공한테 나 너를 마시멜로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마시멜로가 묻힌 그 입술로 남자한테 뽀뽀를 해주거든요. 마시멜로라는 얘기가 이게 왜 여자한테 딱 각인이 돼버리냐면 이건 둘만의 언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가 솔로라고 찰게요. 네. 솔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뭐 홍대나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나타난다고 제가 쓱 가서 제가 당신을 마시멜로 하는데 번호 달라고 그러면 미친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설에서 남자 여자 주인공은 마시멜로애가 둘만의 언어이기 때문에 훨씬 좋았다는 거죠. 제가 앞쪽에 세 번째에서도 상대방의 언어를 잘 기억해서 얘기해주는 게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둘만의 언어를 잘 기억해서 얘기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소하게라도. 네. 그래서 제가 아내 뭐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 이럴 때 쪽지라도 몇 줄 써주거든요. 그때 아내가 제일 좋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지수야, 나는 지수를 만나서 지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지수의 계절을 알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일 하루도 참 예쁘고 따뜻할 것 같아. 맑을 것 같아. 앞으로도 지수의 시선으로 세상을 같이 보고 이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쓴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친구의 언어를, 사랑한 사람의 언어를 쓰다 보면 훨씬 더 표현도 풍부해지고 사람도 좀 충족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사실 조금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현하지 않으면 진짜 입에서 곰팡이 나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진다 생각하면 뭐 그것조차도 몰라 이럴 수 있어요. 모르죠. 네, 각자 나가서 한 일, 그리고 각자가 마음속에 품은 계절을 어떻게 알아요. 네, 매일매일 안부를 물어봐주는 노력은 필요해요. 밥 먹었어, 잘 잤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절대 밥 먹어서 잘 잤어가 같은 언어라 그래서 진부한 게 아니거든요. 네, 진부한 언어를 뭐하러 매일매일 물어봐요.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표현을 해서 오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준 노력은 너무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또 이런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스는 남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시를 낭독해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앞서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아는 우리만의 언어로 좀 표현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에피소드는 뭐 오늘 길게 풀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아내한테 청혼할 때 제가 두 번째 쓴 시집 중에 청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가 한 사람한테밖에 얘기해 줄 수 없는 시거든요. 청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그리고 저한테는 제 시집을 읽던 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청혼을 할 때 시를 낭독할까 편지를 읽어줄까 하다가 결국 이제 짧은 편지와 시로 아내한테 청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혼이라는 시를 낭독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혼. 제가 쓰는 시에는 오직 그대만을 위한 시만 있지 않을 테고, 제가 하는 말에는 그대 외 아름다운 것들도 표현될 테고, 그대와 싸워 생긴 상처들도 살아간다는 이유로 애써 봉합할 텐데, 이런 저도 괜찮다면 제가 시를 쓸 때는 그대 먼저 떠올리고 시를 쓸 테고, 제가 말을 할 때는 그대가 제일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할 테고, 그대가 싸우고 그대에게 상처 주면 하루를 살 때마다 그대에게 미안해 하겠습니다.
이런 저라도 괜찮다면 그대 마음 바라보고 읍조를 테니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